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리더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팔로워에 가까우신가요? 사실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팔로이면서 리더이기도 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리더와 팔로우 모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팔로우면서 리더라는 사실. 그래서 누구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손자가 말하는 훌륭한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예전의 농업시대, 산업화 시대까지 리더십은 조종 경기와 같았습니다. 한 리더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구령에 맞춰 노를 젓는 겁니다. 리더가 지시를 내리면 팔로우가 지시를 따랐습니다. 리더와 팔로우의 구분이 명확했죠. 하지만 정보화 시대로 오면서 리더십의 양상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리더와 팔로우가 역할을 바꾸거나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팔로우가 리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리더십은 래프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래프팅을 할 때 어떻죠? 일단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 쪽에 있는 구성원이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물살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누구나 리더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맡은 일의 과정을 디자인하고 직접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뿐 아니라 모두가 리더십을 잘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시대인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리더십을 고민해 왔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의문은 이것이었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일까? 길러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건 아마 제가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인물들의 위인전을 보면요. 마치 어렸을 때부터 리더로 성장할 만한 기질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저처럼 내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유명한 리더들의 자료와 문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위인전에 나오는 내용과는 달리 리더십은 노력에 의해 길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명장이나 리더들 중에서 소년기나 청년기에 평범하거나 눈에 띄지 않다가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리더의 기질이 별로 없어 보이던 사람도 꾸준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손자는 국가가 강해지려면 훌륭한 리더와 훌륭한 장수들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자는 국력을 배양하려면 5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천지 장법이 그것입니다. 이 중 한 요소인 장이 훌륭하고 유능한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손자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국가뿐 아니라 어느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나라 전체가 번성하기도 하고 허망하게 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위해 13세기 초 몽골 초원으로 가봅시다.
특출나게 뛰어난 리더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13세기 초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아시아의 나라가 최초로 유럽까지 쳐들어간 겁니다. 이를 이끌던 리더가 있었는데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그때까지의 몽골은 수천 년 동안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씨족, 부족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 부족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족 간 전쟁에서 지면 패배한 부족은 다른 부족의 노예가 되었죠. 몽골 초원엔 평화로움이 없이 전쟁만 반복되었습니다. 사항이 이러하니 몽골 초원에 사는 부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어느 작은 부족 추장의 아들 태무진이 태어나죠. 태무진은 부족장의 아들로 행복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태무진이 9살이 되었을 때 부족장이었던 아버지 예수게이가 다른 부족에 암살을 당한 것이죠. 그때부터 태무진은 가정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태무진은 단단한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종 세력을 규합해 세력을 넓혀갑니다. 이후 태무진은 자신만의 리더십을 발휘해 몽골 초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신을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의 칸, 즉 칭기스칸으로 명명합니다. 오랜 몽골 초원에서의 부족 간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칭기스칸은 눈을 세계로 돌려서 중국 금나라와 남송을 점령하고 중동, 멀리는 러시아와 유럽까지 점령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칭기스칸이 몽골 초원의 작은 부족에서 시작해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것은 그의 빛나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었을까요?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5가지는 지, 신, 인용, 음입니다. 지는 지혜와 지략을 의미하고 신은 신뢰, 인은 인연, 용은 용기, 음은 엄격함을 뜻합니다. 우선 지는 지혜이면서 지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발견된 현상이나 원리를 말합니다. 반면 지혜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죠. 이는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하나 쌓여간다고 표현하고 지혜는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울까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지식을 쌓는 것에 몰입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학교의 시험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주안을 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의 눈을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대학에 가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서 업무에 투입되면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다시 배워야 했던 경험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관련해 제가 가졌던 오랜 의문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징기스칸에 대한 의문입니다. 징기스칸은 글을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몽골 초원의 부족을 통일시키고 나아가 대제국의 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지금의 관점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비결은 지혜와 지략에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은 그를 몰랐기 때문에 나무 말에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좋은 것이라면 적국의 것이라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런 몰라도 대단히 지혜로워졌던 것이죠. 칭기스칸이 행한 리더십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전략이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했는데 능력과 충성도만 있다면 출신과 종교, 계급과 관계없이 등용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칭기스칸 주변에 능력 있고 충성심 강한 훌륭한 부하 장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칭기스칸은 군대 편성도 획기적으로 계획합니다. 십진법을 기초로 군대를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구성하고 점령지의 군인들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0명을 전투 단위로 편성하고 그 중에 1명이라도 나고 하면 나머지 인원이 반드시 그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10명 중 1명이라도 탈영하면 나머지 인원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그러니 절로 단결력이 따라오죠. 또 몽골군이 새로운 적과 만났을 때는 승리 후 그들이 사용한 전술이나 무기를 흡수했습니다. 전투를 하면 할수록 제국이 넓어질수록 칭기스칸 부대는 무기도 다양해졌고 전술도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칭기스칸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무기든 부하의 조언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칭기스칸의 지혜가 세계 초강대국을 이룬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와 지략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지혜와 지략을 갖추는 방법에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터득한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을 쌓되 지식 속의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지식을 관통하는 원리를 깨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예전에 비해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어떤 분야든 잘 정리된 지식을 펼쳐볼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만큼 지금은 지혜로워지는 것이 중요해졌죠. 무언가를 공부할 때 무조건식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지식과 실제의 경계선에 서서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익힌 뒤에 시험을 보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으로 나아가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지혜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답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흔히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니 답은 떠오르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어 보이죠.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만 보입니다. 지혜의 문을 열려면 어딘가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답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공헌을 한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지혜롭게 만든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답에 집중하는 습관이었죠. 정주영 회장이 늘 즐겨 쓴 말은 이봐, 해봤어? 였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에만 집중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직원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1984년 현대는 김제 평야보다 넓은 땅을 만들어낼 서산 천수만 간척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막바지 물막이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AB지구를 잇는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270m가 문제였습니다. 초속 8m의 급류가 생긴 270m 구간에 물막이를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흙을 부으면 순식간에 물살이 쓸려갔습니다. 심지어 4.5톤 자동차만한 바위도 순식간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죠. 이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번뜩이는 해결 방안을 떠올립니다. 대형 폐유조선을 가져다 놓으면 물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울산항에 정박시켜 놓은 22만 6천 톤급 초대형 폐유조선 워터베이오를 가져다가 바다에 가라앉혀 물살을 잠재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안에 직원들은 모두 반대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이때 정주영 회장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봐, 해봤어? 그리고 추진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실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이었죠. 1984년 2월 25일 개시된 이 작전은 각고의 노력으로 배를 가라앉히고 물살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공사기간은 3년 단축되고 공사비 290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문제사항이 아닌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힌다는 역발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말한 리더의 자질 두 번째는 즉 신뢰입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처리하는 모든 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편안해집니다. 신뢰는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감을 가져야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처방해준 약 대신에 주변에서 들려주는 민간요법에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지금은 재택근무가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20여 년 전에는 엄두도 내기 힘들었는데요. 1999년에 회사의 콜센터 직원들을 재택근무하도록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저가 항공사 이야기인데요. 예약 고객 응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항공업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죠. 콜센터 직원 대부분이 아이 엄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놓고 일하면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는데요. 이 조치를 처음 시행했을 때 과연 엄마 직원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돌보며 일에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창업자는 창고 같은 공간에서 종일 전화를 받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을 신뢰하고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의 빠르고 친절한 응대에 이용객들은 꾸준히 늘었고 불필요한 임차료와 운영비를 줄인 이 항공사는 운항 개시 6개월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반대의 예를 봅시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난 이후 항공사와 승객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승객 중 테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이전보다
공항 출입국 심사 기간이 길어져서 공항으로 더 빨리 출발해야 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항공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여유가 있었는데 9.11 테러 직후에는 4시간 전에 도착해야 했죠. 그리고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검색을 위한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죠. 승객들은 입출국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신뢰가 깨지면 시간과 예산이 더 들고 무엇보다 불편도가 높아집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고 이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리더는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신뢰받는 리더는 2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품과 능력입니다. 우선 리더는 인품과 인품에서 우러나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품성이 올바르고 공평무사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환빈, 환불균.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불평등과 불공정함에서 나온다. 좋은 리더는 상을 줄 때나 인사고과 근무성과 평가를 할 때 공정해야 합니다. 학연, 혈연, 지연과 관계없이 인재를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 능력이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리더가 업무 능력이 있어야 조직을 앞에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전쟁에서는 특히 리더의 능력이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리더는 장병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3가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자기가 속한 조직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상관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군 부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장병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소총사격 20발 가운데 5발밖에 못 맞추는 장병이라면 전투 중에 적을 보면 숨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18발 이상 맞추는 특등사수라면 당황하지 않고 적을 조준사격할 수 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는 0.1초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적과 마주했을 때 누가 먼저 정확히 쏘느냐가 생사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적의 결정적인 급소, 머리나 심장을 먼저 쏘지 못하면 그 다음 총알은 나를 향해 날아옵니다. 부대의 전투 능력은 병사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투력이 약하면 혹시 누가 먼저 도망가나 서로 눈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 향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교육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켜주어야 합니다. 리더가 하급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전쟁 시에 서로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손자가 말한 훌륭한 리더의 조건, 지, 신, 인용음 중 2개의 덕목인 지혜와 신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혜와 신뢰는 개인에게나 조직, 나아가서 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까? 팔로입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리더가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손자가 말한 훌륭한 리더의 조건 중 인용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